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교론 이제 단기 완성반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 이렇게 TV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원래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다른 강의들은 이제 문제를 좀 이렇게 좀 풀어보는 시간 뭐 이렇게 좀 가지고 뭐 이제 설명하고 그랬는데 이 강의는 그냥 순수하게 이제 이론 설명만 쭉 진행을 하는 강의입니다. 여기 좀 필요한 거 좀 적어놨는데 이거부터 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오리엔테이션인데 잠깐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구성을 봐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뭐 수학 교육론과 관련된 중요한 이론들을 이제 다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계속 강의를 하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어떤 부분은 좀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좀 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절을 해서 이제 뭐 좀 어려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쉬운 부분은 좀 빠르게 넘어가고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총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의는 이제 금요일에 이틀 뒤죠. 영역별 문제 풀이 반은 이제 매주 이제 15문제씩 이제 풀어볼 예정인데 여기에서 오늘 나오가는 진도 이제에 맞게 그 영역별 문제 풀이반의 출제 범위가 이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진도를 쭉 나가면 이것이 그냥 금요일에 출제될 시험 범위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복습을 해서 이틀 뒤에 시험을 또 준비를 하시면 이제 영역별 문제 풀이반 혹시 들으신다면 그걸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별히 이제 밑에 계속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영역별 문제 풀이하고 파이널 모의고사 준비까지 하기 위해서 이제 개념을 확실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거고요. 1시 반 정도까지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제가 이제 9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이제 진행을 할 건데 뭐 4교시까지 했는데 뭐 필요에 따라서 뭐 3교시만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교시를 조금 더 이제 오래 하면 이제 3번 정도에 진행될 수 있고 이게 쉬는 시간을 2번 가질 수도 있고 3번 가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좀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질문 및 상담을 하면 되는데 이제 이 질문 및 상담은 뭐 필요한 거를 이제 다 하시면 되고 될 수 있으면 오늘 수업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대부분 다 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필요하면 뭐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질문을 하셔도 되는데 제가 항상 밑에다가 여기 블로그 주소 이렇게 남겨 놓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 경우에 수학 교육론 이렇게 뭐 하셔도 뭐 충분히 그렇게 검색을 하셔도 나오고 해서 블로그에 편안하게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블로그에서 이제 댓글로 남기시면 제가 이제 답변을 해드리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에서 혹시 뭐 이웃 신청 같은 것도 해두시면 뭐 제가 뭔가 글을 올렸을 때 알람 같은 것도 나오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블로그에서 활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혹시 뒤늦게 시험 준비를 하고 있으신 선생님들이 있다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파악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강의 특징인데 어쨌든 임용에 필요한 내용은 이제 전부 다 다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것들을 다루게 되느냐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1주부터 4주 정도까지는 아마 5주까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수학교육학 신론 1을 중심으로 이제 이론, 수학교육학 이론에 대해서 이제 총 정리를 할 거예요. 이때 이제 수학교육학 신론 2에 해당하는 내용, 이 2에는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이 좀 잘 실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언급을 좀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정호 교수님의 책이라고 약간 심화 이론서가 있어요. 이게 수학 습지도 원리와 방법하고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인데 이 두 개를 전혀 안 하면 이게 뭔가 하나씩 뭐랄까 구멍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전부 다 공부하기에는 너무 이제 시간도 이제 많이 촉박하죠. 지금 전공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제 측면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중에서 제가 필요한 부분을 뽑아가지고 언급을 할 거예요. 이 두 개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교직 수학 및 지도서 정리인데 수학교육과정과 교재연구 수교재라고 하죠. 요걸 중심으로 교육과정하고 지도서를 쭉 다 얘기를 할 거고, 지도서에서도 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 최근 임용 시험을 계속 보시면 지도서에서도 시험에 좀 많이 또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지도서 내용도 또 열심히 또 다룰 필요가 있고요.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 상중한데 이거 내용을 다 공부하는 건 정말 쉽지 않죠. 3권이나 되기 때문에 역시 여기서도 추려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임용에 필요한 내용은 뭐 다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강의는 대략 여러분들이 그냥
일단 뭐 그 수학 교육학과든 어쨌든 뭐 교직 이수를 하셨던 조금 이제 신논1이나 수교재에서 뭔가 좀 머릿속에 살짝 남아 있는 그런 정도의 선생님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자세히 설명할 것들은 설명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부 내역인데 약간 작년에도 제가 이제 이렇게 단교한 성반 강의를 했는데 조금 구성을 또 다르게 했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했냐면 일단 지금 이게 신논 1에 있는 그 순서이긴 해요. 신논 1 책에 있는 그 순서이긴 한데 여기서 연관성이 있는 것들은 좀 이제 수교재나 다른 데서도 좀 갖고 와서 그냥 한꺼번에 이해를 하는 방식으로 좀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들이 신논 1이나 수교재를 또 가지고 있을 테니까 뭐 혹시 집에 가서 또 확인도 해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고요. 이게 4주에 끝날지 안 끝날지는 뭐 계속 해보면서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쭉 진행을 할 거고요. 대략 신논 1에서 한 80, 뭐 87, 80인데 거의 80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수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에서 80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8, 90이 좀 더 적당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에서 한 10% 정도. 그다음에 이제 정론이라고 좀 약간 이해 도와주는 이해를 돕는 또 책이 살짝 있어서 그거 조금 반영을 할 예정이에요. 그다음에 교육과정은 좀 자세하게 좀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중학교 지도서가 중요하지만 이제 요즘은 고등학교 지도서도 꽤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임용에 그래서 고등학교 지도서도 굉장히 좀 많이 강조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7주차하고 8주차에는 수교재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단기 완성반 진도에 따라 문제풀이반 출제 범위를 이제 결정을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용어 자료집이라고 있는데 그 파란색으로 이제 약간 소책자식으로 조그만 책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방문각 1층에 아무나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블로그에 용어 자료집 치면은 그냥 PDF 파일로 받을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블로그 가셔서 받으셔도 되고 편하게 아니면 수업 끝난 다음에 방문각 1층에서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의할 때 뭐 필요한 예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 예제들은 이제 제가 신논 1 이론을 기반으로 단기 완성반을 구성을 했는데 필요한 예제들은 기출이나 그리고 뭐 중고등학교 지도서에서 인용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구성 설명했고 용어 자료집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영역별 문제풀이반을 대비를 할 건데 일단 제가 금요일에 영역별 문제풀이반에서 이제 문제를 낼 때에는 조금 비중을 두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와야 될 것들은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할 건데 일단 고등학교 지도서에서 조금 비중을 둬서 그러니까 작년하고는 조금 이제 문제 구성을 조금 다르게 할 예정인데 작년에 비해서 고등학교 지도서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많이 포함이 되게끔 문제를 만들 예정이고 왜냐하면 실제로 임용에서도 고등학교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이번에도 수학 1, 수학 2까지도 이제 알아야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나왔어요. 예를 들어 뭐 지수 부등식을 만들어서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수학 2의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까지 알아야 되는 내용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약간 그 비중을 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 또 임용의 또 트렌드는 중요하지만 안 나온 것들을 계속 발굴해서 또 출제를 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안 나왔지만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 뭐 예를 들어 뭐 오스벨 같은 경우도 이제 중요하지만 뭔가 좀 최근에 잘 안 보이셨던 그런 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오스벨의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할 예정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여기다는 적지 않았는데 세 번째는 이번 시험에서 이제 조금 생각이 된 거는 이제 약간 이번 시험에서 저게 나왔잖아요. 그 불연속 함수인데도 리만 적분이 가능한 그 예를 찾아서 쓰는 문제가 나왔는데 약간 이제 전공 수학에 살짝 발을 들여놓는 느낌이 살짝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7월 2일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실제로 중학교 2학년에서 순환소수에 대한 개념을 이제 순환마디와 순환소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때 사실 비둘기집의 원리를 활용을 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실제로. 근데 사실 비둘기집의 원리가 이산수학에서는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겠지만 이산수학 시험에는 안 나오겠죠. 웬만하면 안 나오겠죠. 나오면은 뭐 일반화된 비둘기집의 원리가 나올 수 있으면 뭐 혹시나 뭐 한 1% 정도.
나올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안 나온단 말이에요. 하지만 수교론에서는 전공수학적 아이디어가 살짝 사용이 돼서 나올 수 있는, 예를 들어 실제로 중학교 2학년에서 비둘기집의 원리로 이제 순환마디를 설명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발굴을 해서 문제를 좀 출제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실제 기출에 이제 리만족분에 대한 얘기가 살짝 나왔으니까 그런 면에서 약간 수교론과 관련된 전공이 있다면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올해 전공수학을 미적분학, 그다음에 이산수학, 정수론 이제 강의를 했는데 특별히 수학교육론과 좀 관련이 조금이라도 있을 법한 내용들을 전공수학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문제풀이반 할 때 이제 발굴을 해서 조금 이제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우고요.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쭉쭉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보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뭐 칠판은 뭐 많이 안 쓸 것 같은데, 자 일단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제 수학교육의 이해라고 해서 수학교육의 목적이 나오는데 이제는 이것도 기평으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평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답형으로 이제 그냥 적는, 그냥 간단한 용어만 이제 적는 이제 그런 문제에 해당하는데, 이제 그런 사실 뭐 서술형으로 막 이렇게 막 서술하라고 나오지 않겠지만 그냥 설명을 쭉 진행하고 이것이 뜻하는 게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수학교육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신론 1에서는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 이제 정신도야성, 실용성, 문화적 가치하고 신미성을 나눠 놓는다면 네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쪽으로 끝이에요. 그래도 뭐 요 정도만이라도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정신도야성은 학생들에게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정신적 능력을 배양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정신 개발, 약간 수학적 사고 능력을 지속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엄밀성, 간결성, 논리성, 일반성 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학이란 학문이 엄밀하게 이제 엄밀성을 학생들에게 기를 수 있게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중학교에서조차도 우리가 기하 영역에서 막 도형에 대해서 어떤 증명을 할 때에도 의외로 되게 엄밀하게 합니다. 구멍이 없이 딱딱 되게 엄밀하게 이제 증명 과정을 거치고 이제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론을 사용해서 뭐 새로운 사실을 이끌어내는 막 그렇게 엄밀하게 해요. 물론 막 이제 막 공리나 뭐 공준이나 이런 것까지 이용을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엄밀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엔 간결성. 우리가 수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주구장창하는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을 되게 간결하게 막 이론으로 깔끔하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런 간결성이 있고, 뭐 논리성 아까 얘기했고, 그리고 일반화도 되게 중요하죠. 어떤 공통적인 속성들을 이끌어내서 일반화하는 거. 뭐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부터도 이거를 배우게 되는데 뭐 두 수를 바꿔 더해도 똑같다라는 어떤 일반적인 표현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죠. 자, 실용성은 단순히 뭐 어떤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거스름돈 계산하고 그런 정도의 실용성이 아니라 뭐 뭔가 이제 막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그런 실용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용성이 특별히 학교 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개정이 계속 되면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2015 개정 수학과 교육 과정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 2022 개정이 있어요. 이게 10월에 나온다고 해요. 10월에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아마 올해 반영은 안 될 것 같아요. 10월에 나오면은 임용시험이 11월이니까 반영은 안 될 텐데 10월에 일단 나오면 제가 이거는 그냥 특강 형식으로 1호 개정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그건 뭐 그런 예정이고,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 중점적으로 1호 개정으로 하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2022는 반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2022하고 정면으로 대치되는 그런 내용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비교하는 강의는 한번 할 텐데 1호 개정을 일단 기반으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개정이 되면서 실용적인 측면이 되게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 임용 시험도 이런 트렌드를 반영하거든요. 교육 과정의 트렌드를 굉장히 반영합니다. 1호 개정에서 뭐 예를 들어 이제 통계 교육을 되게 강조하는 거를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1호 개정에서 실제로 그걸 되게 신경 쓰고 있는데, 실제로 임용시험에서도 이제 중3의 통계 영역에서 지문으로 이제 많이 활용되는 문제들이 나오거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신경이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용성을 강조한다라는 측면이 반영이 되면서 예전에는 막 이론 중심으로만 막 이렇게 막 나왔거든요. 그래서 신론원이나 그냥 수교재에 있는 어떤 이론들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했으면 되는 이제 시대였는데 점점 갈수록 막 실생활의 예를 통해서 막 설명하는 그런 지문들이 임용시험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뭐 최근에는 학생들의 수학 일지를 기반으로 뭔가 문제를 푼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과정은 무시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교육과정도 잘 알아두셔야 이제 임용의 어떤 트렌드를 또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고, 기본적으로는 1호 개정으로 공부를 하시되 2 개정을 이제 특강 같은 거 할 때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면 약간 교집합적인 영역으로 문제를 좀 출제할 것 같아요. 이 개정하고 정면으로 반하는 그런 문제는 그래도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실용성, 특별히 실용적인 문제 상황들이 임용시험에 많이 지문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또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화적 가치와 신미성인데, 뭐 문화적 가치는 우리가 뭐 미적분학이나 그런 진짜 역사적으로 오래된 그런 수학적 개념들이 계속적으로 가치가 있는,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개념이니까 계속적으로 학생들에게 지도해 나가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자, 신미성, 이제 아름다움이죠. 수학의 이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인데, 이게 뭐 다른 데는 없는데 이게 지금 1호 개정의 선택 중심 교육 과정의 실용 수학에 이 신미성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뭐 보시면 이제 규칙. 그러니까 여기서 실용 수학은 뭔가 수학의 막 어려운 것들을 지도하는 게 아니라, 실용 수학은 이제 진짜 수학이 현실 세계에서도 많이 반영이 되고 뭐 미술에도 쓰이고 이제 이런 측면들을 이제 지도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규칙에 내재된 수학의 원리로 활용한 작품을 구성하기도 하고 수학의 신미성을 이렇게 느끼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있어요. 신미성에 대한 얘기가. 다른 막 이제 뭐 미적분, 뭐 수학 1, 수학 2 이런 데 없고 여기에만 있어가지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미성. 그래서 이렇게 이제 4가지가 있는데, 수학 교육의 목적이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알아두시면 이제 용어 자체를 여러분들이 잘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제 수학 교육의 발달. 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최근에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걸 하고 기출 몇 페이지 뒤에 이제 기출을 또 소개해 놨어요. 자, 수학교육 근대화 운동부터 보겠습니다. 이 순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원래 수학교육이라는 거는 한 기원전 3세기 정도로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수학교육의 어떤 시초라고 한다면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삼파법을 보통 수학교육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삼파법 뒤에 소개를 할 거예요. 소크라테스부터 시작을 해서 근 한 2000년 정도 계속 이제 소크라테스의 삼파법 이후로 이제 유클리드 원론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는 되게 중요한 책이죠. 유클리드 원론이. 그러면서 수학 교육이 거의 전공 수학식 수업이 되어 버렸어요. 우리 전공 수학 아시잖아요. 정의, 데피니션 하고, 그다음 이론, 그다음 뭐 필요하면 보조 정리, 그다음에 증명, 이런 식으로 이론.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굉장히 몸이 건조하고 딱딱하고 뭐 실생활의 응용성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수학을 그대로 학생들에게 지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실제로 뭐 실용성이라든가 응용성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고려하지 못했죠. 자, 그래서 수학 교육계에서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해서 유클리드 원론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어떤 전공 수학적 그런 개념들을 중고등학교에서 그렇게 계속 지도하는 게 올바른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한마디로 반성하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수학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수학 교육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걸 이제 수학 교육 근대화 운동이라고 하는데, 자, 근대화 운동 이전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세기 말에는 사실 산업혁명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정말 역사적으로도 커다란 패러다임의 변화이기도 하지만 수학 교육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됐어요. 자, 노동자 계급에 대한 실용적인 교육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뭐 노동자 계급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때 당시에 노동자 계급을 생각했을 때 굳이 막
유클리드 원론을 중심으로 하는 막 이제 정의, 정리, 막 이런 증명 이런 식의 교육이 과연 바람직한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특별히 산업혁명에 의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는 상공업계 또한 이제 실용적이고 유용한 과학 연구를 시급한 일로 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원론식 교육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막 정의, 정리, 막 증명 이런 식의 교육을 원론식 교육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는 불필요하게 되고 이제는 실용적인 수학 교육이 필요하다. 이제 그 두 가지 이론이 이제 두 가지 생각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전의 수학 교육은 어땠냐면은 유클리드 원론 아까 이제 소개를 했죠. 그러니까 유클리드 원론식 교육을 하다 보니까 소수의 특권층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소수의 특권층을 대상으로 이제 예전에는 막 계급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특권층을 대상으로 원론식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정신도야만을 강조한 이제 이런 수학 교육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벗어나서 일상의 생활 의무를 위한 일반인들을 위한 수학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의 수학 교육 현장에서는 아까도 좀 정리를 했죠. 논리적 전개를 통해 어떤 정신 도야성을 강조하는 특권층을 대상으로 하는 원론식 교육이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용성을 중심으로 하는 수학 교육이라는 사회적 필요성에 뭔가 부응하지 못하게 됐죠. 하지만 자, 수학교육 근대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하지만 그런 시도, 이런 실용성을 중심으로 하는 수학교육에 대한 이런 시도가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강하게 원론식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이 사실은 뭐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뭔가 이전부터 그 어떤 가치가 딱 이렇게 딱 정립이 돼 있으면 그거를 깨고 새로운 개념이 들어가는 건 좀 어렵긴 해요. 그래서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의 필요성, 문제의 의식은 느끼고 필요성은 느꼈지만 성공을 좀 거두지 못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계속적으로 커지게 되는 이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수학은 그때 당시의 수학은 사회의 현실과 교육의 본질로부터 유리 동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험 합격을 위한 도구가 되었고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대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는 각 나라에서 여러 수학 교육자들이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대두되면서 이제는 동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학 교육의 근대 운동이 이제 얘기가 되는데 여기 근대 운동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자, 세 학자가 나옵니다. 페리, 클라인, 무어. 각각 영국, 독일, 미국을 에서 대표하는 수학자들이고요. 지금 5페이지예요. 자, 그럼 약간 국가적 상황도 좀 살짝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국은 산업혁명의 본거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노동자 계급에 대한 실용적인 교육이 절실하게 요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어렵고 고차원적이고 두뇌를 도야하는 정신도야성에 관련된 수학 교육이 아니라 정말 실용적이고 유용하며 이런 어떤 자연과학과 연결이 되고 이런 수학 교육을 이제 강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신론원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뭐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독일의 약간 국가적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당시에 독일은 약간 전쟁과 조금 관련성도 좀 많이 있었던 나라였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과학 발전을 위한 수학 교육이라든가 응용 수학을 강조를 하게 되고요. 약간 뭐 전쟁과 관련해서는 조금 약간 수학적인 어떤 뭐 포탄 계산이라든가 뭐 그런 전쟁과 관련된 수학 이론이 좀 발전이 되면서 좀 과학과 많이 결부가 되는 그런 수학이 필요로 했죠. 어쨌든 이런 수학이 독일에서는 필요했고 유클리드 원론식 교육은 뭐 별다른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미국을 보겠습니다. 자, 미국은 유럽이 그 당시에 약간 전쟁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 유럽과 달리 미국은 전쟁 물자를 많이 이제 유럽에 제공을 하거나 뭐 팔거나 그런 경우가 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산업이 되게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시민들도 경제적 여유도 좀 많이 생기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경영 경제 수학 이쪽이 좀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클리드 원론식 교육은 별다른 필요가 없었던 상황이죠. 자, 보시면은 여러 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학 교육이 뭔가 바뀔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일어나게 되니까 이것이 하나의 뭔가 커다란 파도가 되었다.
그래서 수학교육 근대화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교육의 근대화 운동은 의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수학교육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켰다는 건 큰 의미가 있어요. 이전에는 수학교육이라는 거는 그냥 전공 수학을 쭉 진행하고 그냥 약간 부속 정도로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냥 전공 수학을 공부를 하면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이제 이런 측면 정도였는데, 이제는 이때 이후로 수학 교육 자체가 하나의 학문이 되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이제 임용 시험에서도 꽤 많은 24점이나 점수가 배점이 돼 있죠. 배점이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자, 이때부터 학교 수학의 내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시작을 했는데, 이전까지는 그냥 전공 수학을 그냥 학생들 가르치면 되지 않냐, 그냥 그 정도로 생각했다가 이제는 학교 수학에 맞게 개편하고 뭔가 체계적인 어떤 틀도 갖춰야 되는 필요를 느끼게 되는 거죠. 실용적인 측면을 부각시켰다는 것도 큰 의의고요. 특별히 심리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심리학과 연결을 하는 그런 이제 수학 교육이 어느 정도 이제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교육학 신론 1에서는 수학교육 심리학이라고 아예 하나의 단원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게 되었죠. 자, 하지만 한계도 있었습니다. 한계도 있었어요. 이제 이전에 유클리드 원론식 교육이 너무 논리 중심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논리를 배제하고 뭐 실용적인 측면 강조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 극단적으로는 논리를 불신하는 경향까지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수학교육 근대화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1919년 가서는 얼마 지나지 않게 된 건데, 이게 19세기 말이었으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전체 세계대전이 좀 발발하게 되면서 이게 좀 구체적으로 교재까지 마련하고 이론적 실천적 연구를 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시간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대전에 빠지게 되면서 조금 한계도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쭉 지나게 돼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도 이제 끝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수학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운동이 그 후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수학 자체가 굉장히 급격하게 발달을 하게 됐어요. 대략 그냥 알기 쉽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수학은 이렇게 발전했어요. 막 응용성도 막 엄청 높아지고, 이때는 막 추상대수학 관련해서도 막 군환체 이론 해가지고 엄청나게 수학 자체가 발달을 하게 됐죠. 그러나 수학 교육은, 근데 그걸 가르쳐야 되는 어떤 수학 교육은 아직도 요런 성장세, 그러니까 뭔가 갭이 굉장히 커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갭이 많이 커지게 되고, 수학 교육에 있어서도 이런 현대 수학의 어떤 발전 속도를 어느 정도 따라갈 필요가 있다, 이런 필요를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수학 자체가 굉장히 발달하게 되고, 양적 질적으로 현대 수학의 지식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는 이때 학교에서 다루기에 가치 있는 내용을 정선할 필요가 있었죠. 뭐 그렇다고 이걸 다 가르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머무를 수는 없고, 그래서 현대 수학의 내용 중에 필요한 부분을 정선할 필요가 있었다. 특별히 중등학교에서 지도되는 학교 수학 내용이 결국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수학이 너무나 현대 수학이 발달하게 되니까. 그래서 현대 수학의 강력한 응용성에 대처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소화해서 실제로 뭔가 국가에 이바지하고 뭐 이제 과학 기술을 발달해 이제 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전문 기술 인력도 양성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죠. 특별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쇼크를 받았던 게 이제 구소련의 첫 인공위성, 그 한마디로 먼저 발사했죠. 미국보다 먼저 발사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미국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육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력 향상의 바탕이 되는 수학 교육도 굉장히 중시하게 돼요.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현대화 운동에서는 약간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에 집중하는 경향성을 보이게 됩니다. 현대 수학의 내용을 조기에 과감히 도입을 하게 되었고요. 대수적 구조와 논리적 엄밀성을 강조를 했어요. 수학교육 근대화 운동에서 논리를 불신하는 경향까지 나타났다가 이제는 현대 수학이 계속 발전을 하면서 논리적 엄밀성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학교 수학에서도 도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자, 그래서 현대 수학의 접근을 위해서 전통적인 교재를 과감히 정리를
정비를 했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내용도 삭제가 됐어요. 유클리드 기하의 어떤 그런 내용보다는 지금은 막 현대 응용 수학들을 많이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현대 운동을 통해서. 자, 그래서 여기 뭐 방법상의 현대화도 이제 지도 방법도 현대화 시키자, 뭐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현대화 운동은 이제 이 현대화 운동은 나중에 우리나라 제가 이제 교육과정 할 때 얘기하겠지만 3차 교육과정에 그대로 반영이 돼 있어요. 적어는 놓을게요. 이게 제3차 교육과정에 그대로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잘 알아두시면 나중에 교육과정 할 때 제3차 수학과 교육과정이 현대화 운동하고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반영을 합니다. 자, 그래요. 뭐 이런 의도는 좋았다고 치지만 현대화 운동은 부작용을 많이 낳게 되었습니다. 자, 비판점들이 좀 생기게 됐어요. 자, 여기서는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골랐는데 나머지는 뭐 임용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자,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의 수준이 뭔가 응용 수학의 그런 어떤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조급하게 형식화나 추상화를 시도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게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아까 소수의 특권층을 위한 유클리드 원론식 교육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한데 약간 의도는 다르지만 비슷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응용 수학의 현대 수학의 강력한 응용성에 대처를 하다 보니까 수학 자체가 어렵게 됐단 말이에요. 어렵게 구성이 되고 학교 수학에서 열심히 이제 막 뱁새가 황새 따라가듯이 막 열심히 따라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그 과정을 제대로 못 밟게 되고, 그래서 장래의 수학자가 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소수의 학생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못 따라가게 됐어요. 오히려 논리적 엄밀성과 연역적 추론이 근대화 운동에선 불신하게 됐다가 이때는 굉장히 강조하게 됐죠. 왜냐하면은 이제 현대 수학은 논리적 엄밀성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교과의 관련성, 요즘은 뭐 이렇지 않죠. 지금의 교육과정은 그렇지 않지만 현대화 운동 당시에는 다른 교과의 관련성은 거의 뭐 없다고 볼 정도로 무시를 했죠. 지금은 뭐 교과서 보면은 막 시, 소설, 수필하고도 막 연결이 되고요. 뭐 하여튼 과학, 물리 막 연결해서 많이 교과서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클라인은 아까 근대 운동에서 나오는 클라인하고 잉글리시 영어 스펠링이 달라요. 다른 클라인이에요. 어쨌든 이 사람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수학의 실패, 왜 잔인은 덧셈을 못하는가 해서 수학교육 현대 운동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를 실제로 중학교 1학년 지도서하고 조금 비교를 해서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자, 교사가 학생에게 물어봅니다. 자, 세수학, 우리는 수학교육 현대 운동을 다른 말로 세수학 운동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수학은 수학교육 근대 운동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세수학이 지도되는 교실에서 교사는 학생에게 물어봅니다. 왜 2 더하기 3은 3 더하기 2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학생은 주저없이 양쪽 모두 5와 같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을 하겠지만 교사는 답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꾸중을 해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야 답이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질문을 해요. 왜 9 더하기 2는 11인가? 그러면은 학생은 뭐 2니까 1을 뭐 9니까 9에서 뭔가 하나 해서 10 되고 하나 해서 11 되고 그러니까 11 아니냐?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교사는 틀렸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2의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2를 1 더하기 1로 변환을 시키고 결합법칙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10의 정의를 이용해서 마지막엔 11의 정의를 기반으로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 이게 맞는 것이다. 굉장히 조급한 형식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조급한 형식화와 추상화를 시도하고 있고,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여기에 좀 더 관련이 있죠. 굉장히 논리적 엄밀성과 연역적 추론이 지나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자, 이젠 중학교 1학년 지도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어쨌든 이 내용은 지도를 해야 되는 내용이긴 해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중학교 1학년에서 지도되는 내용이에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은 지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위에처럼 왜 잔이는 덧셈을 못하는가?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하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자, 중1 과정에서 덧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그리고 이렇게 일반화된 표현도 지도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아까 말한 거 조금 정정을 할게요. 조급한 형식화와 추상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이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에서 이 내용을 지도하면은 조급한 형식화와 추상화가 맞는데 중학교 1학년에서는 덧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도 이렇게 다뤄요. 일반적인 표현까지 이렇게 다뤄요. 보이시죠? 자, 이렇게 다루기 때문에 조급한 형식화와 추상화는 아니에요. 그 부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왜 2 더하기 3은 3 더하기 2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 지나치게 논리적 엄밀성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학교 1학년에서는 다르게 지도를 해요. 어떠한 계산 법칙이 사용되었는가, 이 두 가지를 배운 다음에 이거는 어떠한 계산 법칙이 사용되었는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 선생님 교환 법칙이에요, 이 정도는 대답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아무 뜬금없이 왜 2 더하기 3은 3 더하기 2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 왜 9 더하기 2는 11인가? 역시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지나치게 논리적인 엄밀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거는 중학교 1학년 지도서에서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9 더하기 2는 11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지도를 해야 되겠죠. 지나치게 이제 조급한 형식화 추상화는 아니다. 요 점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의외로 중학교 1학년부터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표현을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지도해요. 실제 중학교 1학년 지도서를 보면은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는 덧셈의 교환 법칙이 사용됐고, 일로에서 일로 넘어갈 때는 결합 법칙이 사용되었다. 이 정도는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대화 운동은 결국 진행이 됐고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판 이후에 이제 어떤 운동이 일어나느냐? 얘는 이제 우리나라가 제4차 교육과정이 그대로 반영을 하게 되는데, 자, 제4차 수학과 교육과정에 반영을 하게 되는데 기본으로 돌아가기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수학교육 현대운동의 반성으로 기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그냥 대충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제 수학교육 현대운동이 약간 지나치게 약간 논리적이고 엄밀성을 강조하고 막 이런 약간 어려운 수학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기본으로 돌아가기 운동은 굳이 표현하면 여기를 강조를 한 거예요. 굉장히 기본 기능, 베이식 스킬을 찾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교재를 재구성을 했고 뭔가 지필 계산을 강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제4차 교육과정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는 이제 장래 수학자가 되기 위한 약간 소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한다면, 수학교육 현대운동이, 자, 현대화, 여기는 기본으로 돌아가기 운동은 굉장히 기초 계산이나 기본적인 것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우수한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뭔가 응용력 있는 문제도 좀 풀어봐야 되는데 너무 기본 기능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또 기본으로 돌아가기 운동도 나중에 문제점이 생기게 되었어요. 응용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감소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엔 어떻게 되느냐? 문제 해결, 나중에 이제 문제 해결, 막 문제 제기 뭐 이런 얘기들을 할 텐데,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좀 약간 포괄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지만 양극단은 조금 빼고 조금 포괄하는 이런 문제 해결 중심의 수학 교육으로 이제 정립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1980년인데 이 년인데 이때를 기반으로 국제적인 어떤 수학 교육의 어떤 그런 동향은 안정세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안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 기능의 범위를 약간 그냥 좁은 범위, 굉장히 쉬운 것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좁은 의미의 계산 기능에서 바꿨습니다. 문제 해결을 비롯한 좀 폭넓고 고차원적인 기능으로 확대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5차 교육과정부터 반영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때 딱 이게 정립이 되고 안정세가 됐어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뭐 여러분들도 좀 들어보셨겠지만 7차 교육과정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딱 맞는 교육과정이었어요. 7차가 이제 수준별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수준별 단계형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딱 그 7차가 딱 되고선 안정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8차 수학과 교육과정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7차 교육과정에서 개정만 좀 하죠. 07 개정, 09 개정, 지금은 1호 개정이고요. 이젠 올해 말에 2 개정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정만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7차 교육과정이 어느 정도 기틀을 많이 잡혔기 때문에 국제적인 동향도 문제 해결 중심의 수학 교육으로 어느 정도 기반이 딱 마련이 되고 안정세를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알아야 2021학년도 이 문제를 손쉽게 풀 수 있었어요. 이게 이제 실제로 나왔으니까 기출을 좀 소개하면서 복습도 방금 배운 몇 분 전에 배운 내용을 좀 복습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설명을 계속 하겠습니다. 자, 가와 마를 수학 교육의 역사적 흐름에 따라 순서대로 배열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배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죠. 나중에는 저는 이제 이런 문제도 한번 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1차에서 7차까지 있어요. 그렇게 있는데 그거를 또 이제 뭔가 좀 내용만 이렇게 딱 나오고 순서대로 배열하는 문제도 한번 풀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가를 보겠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기 운동. 방금 봤죠? 기본으로 돌아가기 운동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기 운동의 영향으로 학교 수학에서는 기본 기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재를 재구성하였다. 이게 참 지문이 중요합니다. 우수한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고 그냥 아예 신론하고 그냥 똑같은 내용이죠. 방금 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는 끝에서 두 번째겠죠. 왜냐하면 마지막이 아까 얘기했듯이 문제 해결 중심의 수학 교육이니까 끝에서 두 번째. 가는 이제 조금 약간 뒤쪽에 있겠죠. 자, 순서 배열 몇 번째인지 모르지만 나로 가겠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유클리드 기하를 가르치는 것에서 벗어나 뭔가 좀 벗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실험 기하, 실용성, 유용성. 이거 수학교육 근대 운동에 대한 설명이죠. 체계적으로 다듬으려는 노력, 교과서가 출판되고 한계점도 있었지만 어쨌든 수학교육 근대 운동. 나는 조금 앞부분이겠죠. 지식의 획득에서 구성, 문제 해결에서 문제 제기까지 이렇게 나가는 수학교육의 강조점. 이거는 이제 가장 최신화된 이제 수학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습 수준 이론, 뭔가 좀 고급 이론들이 들어가죠. 현실주의적 수학교육 등 여러 이론과 모델이 발전하였다. 자, 그럼 다가 맨 마지막이고 그다음에 가겠죠. 기본으로 돌아가기 운동 이후에는 이제 문제 해결과 문제 제기까지 넘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다음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에 따라 응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굉장히 현대화 운동스러운 느낌이 들죠. 그래서 학교 수학 내용이 시대에 뒤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 지금까지 한 내용은 어느 정도 순서 정도는 알 수 있는 정도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합, 함수, 대수적 개념 이런 것들 현대 수학의 내용들을 조기에 도입하고 3차 교육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수학교육 현대화 운동이죠. 라가 딱 가운데 있겠네요. 이렇게. 자, 근대화된 사회 모습을 반영하여 개선해야 된다. 자,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됐죠. 유클리드 원론 중심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소수의 특권층을 위한 수학교육 이런 것들 비판이 있었으나 실제로 크게 개선되지는 못했다. 패러다임을 확 바꾸기에는 조금 동력이 부족했고 이게 근대화 운동으로 넘어가면서 동력이 딱 확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순서를 이렇게 배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소홀히 하면 이 문제를 맞을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절대주의 수리 철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까지는 이제 수학 교육의 어떤 발전 동향으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했고요. 이제 우리는 이게 수학 교육이 심리학도 영향을 미쳤지만 철학도 영향을 크게 미쳤어요. 그래서 이 철학을 두 개로 나눈다면 절대주의 수리 철학과 상대주의 수리 철학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절대주의 수리 철학은 이제 철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수학은 정말 절대적인 지식이고 정말 완벽하게 맞는 그런 수학이다. 그런 절대주의 수리 철학적 관점이 있는 건데 이거는 괴델이 불완전성, 수학의 불완전성 정리를 증명함으로써 깨지게 됐습니다. 수학 자체가 절대적인 학문이 아니게 된 걸로 증명을 해버렸죠. 그래서 상대주의 수리 철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절대주의 수리 철학, 상대주의 수리 철학 다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 절대주의 수리 철학에서 기입형 문제로 한 문제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절대주의 수리 철학의 어떤 아버지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플라톤주의입니다. 자, 플라톤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플라톤과 소크라테스 시대예요. 그때는 당연히 수학이 정말 절대적인 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먼저 플라톤주의를 이해하려면 이데아에 대해서 살짝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데아는 가시계는 이제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말해요. 자,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사물보다 인간의
정신 속에서 보다 완전한 형태로 경험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물이 아니라 인간의 머릿속에서 더 완벽한 형태로 이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들어서 뭐 뒤에도 예로 나오겠지만 제가 이제 원을 이렇게 그렸어요. 원을 이렇게 그렸지만 이게 진짜 완벽한 원이냐? 실제로 이게 자세히 현미경 보면은 뭔가 원 같지도 않은 그런 그림이 있죠.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로 떨어진 점들의 집합이라는 원을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구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겠죠. 최근에 제가 뭐 유튜브 봤는데 뭐 이렇게 여학생인가 뭐 이렇게 원을 이렇게 잘 그리는 뭐 그런 유튜브 한번 본 적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데아의 관점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역시 한 점으로부터 완벽하게 떨어진 거리가 같으냐?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인간의 머리와 정신 속에서는 완벽한 형태로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이데아를 완전한 형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신의 머릿속, 사고 속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이데아라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가시계 속에 있는 그런 사물의 도움이 없이 정신만으로 다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데아를 발견한다는 것은 나중에 이제 수학적 대상이 이데아랑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이데아는 수학적인 대상으로 치환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학적인 대상, 수학적인 어떤 성질이나 사실을 발견한다는 것은 이런 이데아를 불완전하게 드러내고 있는 사물이 있어요. 그거를에 대한 경험을 자극해서 그걸로 이제 자극으로 해서 자신의 사고 속에 보다 원형에 가깝게 존재하는 이데아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건 이제 아까 예로 들었듯이 방금 제가 칠판에다가 원을 그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걸 기반으로 한 점으로부터 이제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라는 원을 머릿속에 정확하게 구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플라톤주의는 이런 수학적 대상이 이데아랑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 수학적 대상, 이제 이데아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의식과 독립적으로 실존하며 창조되지도 변화되지도 소멸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수학적 지식 자체가 완전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수학적 대상은 이미 다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학자는 발명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발견할 뿐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 가시계하고 우리는 그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세계를 가지계라고 해요. 가지계, 이데아의 세계라고 하는데 아까 가시계는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들로 이루어지니까 확실성의 관점에서는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보는 거에 따라서 다 관점도 다를 수 있고 이제 틀릴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가시계에 속한 것으로서 수학적 대상은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계, 예를 들어 기하학과 산술과 같은 수학적인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형과 수는 추론적 사고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지 뭐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근본적인 걸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인간의 머릿속에서 완전한 형태로 이끌어내고 경험될 수 있는 것이다.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A 플러스 B하고 B 플러스 A 이제 우리가 바꿔 더해서 똑같다라는 거를 뭐 구수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는 있다고 봐요. 이렇게 그래서 구술 4개, 2개, 2개, 4개 이렇게 4개, 2개, 2개, 4개를 뭐 바꿔 더해서 뭔가 바꿔 더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바꿔 더해도 똑같다라는 걸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뭐 돌멩이나 구슬의 고유한 속성이나 성질은 아니고 우리가 이거를 기반으로 사물을 바탕으로 절대 불변의 성질 즉 덧셈의 교환 법칙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데아 수학적 대상이라고 플라톤주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딱 봤을 때 뭔가 수학적 대상은 완전하게 느껴진 것이구나. 플라톤주의에 따르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수학적 대상은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완전한 대상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에 더 확실한 지식으로 간주가 되며 구체적인 예로는 이런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폭이 없는 선, 우리가 선 같은 경우는 사실 면이 아니기 때문에 폭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맞잖아요. 그러나 이미 그림을 이렇게 그려버리면 폭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가시계에서는 뭔가 불완전하게 되죠. 하지만 머릿속에는 폭이 없는 선과 크기를 갖지 않는 점. 자, 점 찍었어요. 방금 찍었죠.
근데 얘는 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머릿속에서 이제 아예 크기를 갖지 않는 점을 구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원도 구성할 수가 있고요. 완벽하게 내각의 합이 딱 180도인 유클리드 삼각형도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아무리 잘 그린다 하더라도 이 세각을 직접 측정을 해보면 180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가시계에서의 한계고 수학적 대상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교사는 3파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3파가 이제 산부인과 같은 데 가서 이제 아이를 이제 산모가 이제 날 때 이게 잘 이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기가 이제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바로 3파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교사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학생들의 이미 내재되어 있는 그런 생각에서 수학적 지식을 잘 끄집어낼 수 있도록 3파의 역할을 하면서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지식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배태하고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기를 갖고 있듯이 수학적 지식을 갖고 있는 그 사고를 태어나게끔 낳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습자가 이 플라톤주의를 기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플라톤하고 이제 소크라테스가 있는데, 특별히 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습할 내용에 대하여,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당혹감 또는 경의를 느끼게 해야 됩니다. 그냥 자극이 없이는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고, 뭔가 자극을 해줘야 돼. 당혹감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플라톤주의에 속하는 이제 연관이 있는 학자인 소크라테스의 삼파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크라테스의 삼파법은 이제 신론에는 없고요. 이제 수학습 지도 원리학 방법에 나오는데, 이제 소크라테스를 우리는 수학 교육의 어떤 시초라고 볼 수가 있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출에도 옛날에 한 2012학년도인가 뭐 그때쯤 이제 나온 적이 있어요. 뭐 벌써 한 10년 정도 됐는데 한 번쯤 또 나올 법도 하겠죠.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대화법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계속 교사와 학생 사이의 대화를, 끊임없는 대화, 뭔가 지식을 주입시키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이끌어내게끔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를 추구를 했습니다. 교사는 그래서 계속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이끌어내야 돼요. 자, 의견은 도출합니다. 학생이 어떤 의견을 도출을 할 텐데 부정확한 의견을 도출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교사는. 그랬을 때 논박을 통한 무지의 자각과 탐구 의혹의 유발, 그리고 지식의 상기를 돕는 그런 조산 과정을 거치게끔 도와주는 게 바로 소크라테스의 삼파법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일단 뭐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요. 나중에 서술을 할 때 어떻게 서술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식을 가르쳐 주거나 설명해 준 게 아니라, 막 설명하고 막 주입시키고 그게 아니라, 단지 제가 이제 이번 모의고사 때 그 교수학습 방법 중에 하나인 이제 설명식 교수를 기입형으로 낸 적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약간 조금 포인트가 달라요. 그러니까 설명해 준다라는 포인트라기보다는 질문만 하여 이제 내재된 지식을 상기하도록 돕는 이런 삼파역을 하는 게 중요하다. 약간 설명식 교수하고는 조금 다른 포인트예요. 설명식 교수는 교사가 이제 주로 설명하고 발문하고 이끌고 가르쳐주고 이런 포인트라고 한다면, 이제 약간 이거는 지식을 상기하도록 돕는 삼파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파법은 특별히 교사가 중심이 돼서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설명식 교수하고 이제 어떤 비슷한 면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교사 중심인 건 비슷하나 설명해 주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질문만을 한다는 게 포인트,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이제 그 수학습 지도 원리학 방법에 있는 내용과는 다른, 제가 이제 실제로 문제를 만들어서 출제를 한 그런 수업 구성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여기에 삼각기둥과 삼각뿔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삼각기둥의 부피가 밑넓이 곱하기 높이다. 뭐 이거는 뭐 누구나 알고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그거를 아는 거를 바탕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삼각기둥이 어쨌든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 계산이 된다.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밑넓이가 30이고 높이가 10인 삼각기둥의 부피는 300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교사가 거의 이 300은 학생들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교사가 다 대답을 해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럼 학생은 뭐 네라고 하겠죠. 학생은 여기 대답을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네, 150입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단답형의 구성, 네, 아니오를 중심으로 하는 간단한 대답만을 하고 있어요. 자, 오른쪽에 이제 삼각뿔이 있습니다. 삼각뿔이 있어요. 이제 교사는 함정을 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함정을 팝니다. 이 삼각뿔의 밑넓이도 30이고 높이도 10이라고 합시다. 이때 삼각뿔의 부피는 몇일까요? 그럼 학생은 뭐 대답을 하겠지만 150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때 교사의 함정에 딱 걸린 거예요. 자, 150은 아니겠죠. 150은 아니에요. 이때 학생은 부정확한 의견을 전개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러면 교사는 삼파법식 수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됐어요. 자, 삼각기둥의 부피의 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까? 학생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살짝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대답한 이유를 살짝 설명을 했죠. 자, 그래서 교사가 이거를 한마디로 이 부정확한 의견을 교사가 반박을 하기 위해서 실험을 합니다. 그럼 제가 오른쪽의 삼각뿔에 물을 가득 채우고 왼쪽의 삼각기둥에 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교사가 그렇게 해요. 삼각뿔의 부피가 삼각기둥의 부피의 반이라고 했기 때문에 두 번 부으면 가득 채워지겠죠? 뭐 그래요. 학생은 뭐 그럴 것 같습니다. 하겠죠. 두 번 부어 보니까 가득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삼각기둥의 부피의 반이 아니겠죠. 자, 이제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가르친다라는 측면보다는 계속 뭔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질문하고 발문하고 학생은 대답하고 교사는 또 질문하고 계속 질문을 하는 측면이에요. 계속 물음표로 질문을 해요. 이게 삼파법식 수업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계속 질문만 하고 학생의 대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삼각뿔의 부피는 삼각기둥의 부피에 어느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즉 학생의 포기 선언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학생은 자기의 무지를 자각하고 이제 당혹감을 드러내면서 이제서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설명합니다. 제가 왼쪽의 삼각기둥을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누어 보고요. 그래서 결국 밑에 보시면 2번에서 뭐 자세한 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중요한 건 ABC의 넓이와 DEF의 넓이가 같고 높이도 같으니까 부피가 같다. 지금 계속 질문합니다.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할 수 있겠죠? 네.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학생들은 간단하게 대답을 하면서 교사는 질문으로 계속 수업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1번과 3번. 자, 여기 말하는 그거예요. 번호예요. 2번과 3번이 결국 같다. 그리고 1번과 3번이 같다. 그래서 1, 2, 3번이 다 같다. 이거를 이제 깨닫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부피가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1번과 3번도 같으니까 결국 1, 2, 3 부피가 다 같은 것이 아닌가요? 학생은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삼각기둥의 동일한 부피의 삼각뿔 3개로 나눠지니까 동일한 부피를 가지는 삼각뿔 3개로 딱딱 칼같이 잘 나눠졌죠? 그러면 3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은 뭔가 삼각뿔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삼각뿔의 부피에 대해서 이해하는 과정이죠. 자, 이걸 가지고 수학학습 지도 원리화 방법에 나와 있는 삼파법식 수업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학생이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교사가 그에게 자 여기선 질문만 합니다. 뭔가 직접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질문해요. 상황 가운데서 계속 질문하고 학생은 간단한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한 번도 배운 일이 없는 기하학적 지식을 알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실제로 그 수학습 지도 원리화 방법에는 자, 넓이가 2배인 이제 직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수학습 지도 원리화 방법에는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혹시 책을 갖고 있으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수학습 지도 원리화 방법에 나오는 그 대각선 길이를 파악하는 거는 조금 교육과정과 조금 관련이 조금 부족하고, 이거는 실제로 중학교 1학년에서 삼각뿔의 부피는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걸로 소개를 했어요. 결국 기하학적 지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뭔가를 알게 됐어요. 삼각뿔의 부피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2번을 볼게요. 교사는 그래서 이렇게 학생에게 함정도 파고 부정확한 의견을 이제
내게끔 그렇게 유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르칠 내용에 대해서 미리 철저하게 사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삼파법식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미리 교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가르칠 내용에 대한 철저한 사고를 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다음에 학생에게 차례로 질문만 합니다. 계속 질문해요. 계속 질문을 열심히 하고요. 학생은 주로 네, 아니오라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삼파법식 수업의 구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본문을 보면은 느낌이 딱 오실 수 있어요. 질문 계속하고 학생의 대답은 뭔가 짧고 간단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교한, 오히려 이것도 되게 정교한 학습 지도 방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뭐 이거는 실제로 이제 수학습 지도 원리학 방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해 처음에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대답을 했어요. 선생님, 삼각불의 부피는 삼각기둥의 반입니다. 너무 자신 있게 대답을 한 학생은 교사의 반박으로 무지를 자각하고 당혹감을 드러내게 됩니다. 아, 이거 내가 맞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학생은 알고자 하는 강한 동기를 자연스럽게 갖게 되고, 교사는 그렇다고 그걸 답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역시 여전히 질문을 통해 올바른 답을 상기해내도록 유도하게 되고, 마침내 성공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성공을 했죠.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구성은 이렇게 돼요. 학습자가 소유한 부정확한 의견을 논박하여, 그러니까 부정확한 의견을 학생이 제시를 해요. 그럼 그거를 반박해야 돼요. 그래서 무지를 자각시킨 다음 망각된 지식을 상기해내도록 돕는 조산 과정으로 삼파법식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학생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대부분 네, 아니요 란 대답을 구하는 질문이거나 뭐 간단한 수색이나 계산 정도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학생은 대답을 하게 되죠. 자, 삼파법에 대한 당연히 뭐 비판도 있겠죠. 그래서 비판점도 좀 같이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어떤 수업에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왜냐하면 오늘날의 수업은 학생들이 스스로 뭔가 발견도 하고 구성도 하고 뭔가 수학적 지식도 이끌어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교사가 지금 대부분 뭔가를 다 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학생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학생이 뭐 딱히 뭔가 질문한 게 아니라 질문은 다 교사가 하고요, 학생에게는 대답만 요구를 하는데, 오늘날의 수업은 학생이 뭔가 질문도 하고 교사가 대답하고 안내해 줌으로써 이렇게 학생이 스스로 지식을 깨닫는 과정, 수학적 지식을 깨닫고 이끌어내는 과정으로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 점이 좀 많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첫 번째, 수업의 주도권이 교사에게, 지우려고 한 건 아니고 강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삭제하고. 자, 강조를 하겠습니다. 수업의 주도권이 좀 철저하게 교사에게 있다는 비판점이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학생이 결국 위에 본문을 보면은 결국 무지를 자각하여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긴 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학생 자신이 능동적으로 진리 탐구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기에도 어려워요. 뭔가 학생이 능동적으로 수학적 지식을 발견해 가는 과정을 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고 교사의 다 설계된 거에 따라 그냥 따라가고 있는 것 뿐이다. 그런 비판점을 할 수가 있죠. 세 번째, 문제의 답을 직접 제시하지는 않은 듯하지만 뭐 솔직히 거의 다 제시한, 거의 제시를 했죠. 실제로 이제 수학습 지도 원리학 방법에서도 뭐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죠 하고 학생은 네, 아니요 둘 중에 하나의 대답을 해야 돼요. 거의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결국 학생이 발견해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거의 다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확인만 시키고 있는 거죠. 즉 학생 스스로 탐구하여 발견해내고 있다고 보기에도 역시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능동적으로 뭔가 진리를 탐구하고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스스로 수학적 지식을 발견해낸 것도 아니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할 수가 있겠죠. 즉 수학적 지식을 발견하는 과정도 능동적이지 않고, 그리고 그 이끌어내는 것도 학생이 하고 있다고 보기에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판점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비판점도 생각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또 이제 최근에 또 기출에서는 뭔가 차이점도 분명히 비교를 해야 되고 비판점이 있다면 그것도 좀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삼파법식 지도에 대해서 서술을 한다면 이 내용을 적으면 돼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대화법입니다. 대화법. 그래서
자, 요건 표시를 할게요.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한 다음,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술해야 할 땐 첫 번째 이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던져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해야 돼요. 자, 이게 삼파법의 1단계라고 하겠습니다. 1단계. 그 다음 두 번째, 그것을 논박하여 무지와 곤혹감을 야기시키므로, 자, 알고자 하는 마음을 유발합니다. 이게 두 번째. 여러분들 실제로 만약에 시험에 나와서 적을 때는 요 1번, 그러니까 적을 때는 항상 이래요. 그러니까 수학 교육론에서는 내용 적고 그 내용이 본문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매칭시켜서 적는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항상 서술은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찾아야죠. 어떤 의견을 개진했는가. 그럼 위의 문제에서는 학생은 삼각뿔의 부피는 삼각기둥의 부피의 반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교사는 논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비커에 삼각뿔에 그 물을 넣어서 2번 부었더니만 같지 않다. 같은 줄 알았는데 학생은 교사는 같지 않다라고 반박을 하죠. 그렇게 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유발이 되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계속 대화를 하죠. 대화를 통해 원리를 발견시켜야 된다. 자, 이 원리가 뭐겠어요? 즉 3분의 1이다. 삼각뿔의 부피는 삼각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다. 이거를 알게 하는 그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 정리가 깔끔하게 돼 있으니까 이걸로 서술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삼파법의 특징, 여기 이제 프로이덴탈, 이제 앞으로 프로이덴탈이 많이 소개가 될 텐데, 이 프로이덴탈 중요하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아까 삼파법식 수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걸 적어주시면 돼요. 자, 교사가 지도에 앞서 상상 속에서 강의하고 학생들과 대화하고 토론하며 수업을 진행시키는 그런 사고실험. 사고실험은 머릿속에서 그 수업을 다 돌려보는 겁니다. 그걸 미리 꼼꼼하게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수업과 관련된 모든 사고를 미리 거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야 교사가, 이게 삼파법식 수업을 보면 교사가 대부분을 다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교사가 미리미리 다 준비해야 되고, 학생이 부정확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생각을 해서 미리 준비해서 그런 것들을 이끌어내고, 교사는 반박할 것도 다 생각을 해두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의 사고활동, 그래요,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수업의 주도권은 철저하게 교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삼파법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수학기초론 학파까지 하고 한 타임 끊을 건데, 여기서 시험에 또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입형으로 나왔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기초론 학파도 절대주의 수리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 절대주의 수리 철학의 설명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수학적 지식은 절대적으로 확실한 진리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이거는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에 의해서 깨졌지만 어쨌든 이렇게 봤고요. 20세기 초반의 수학 기초론 학파들은 공통적으로 이러한 기초를 찾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대적인 어떤 수학적 지식에 계속 기반을 쌓는 그런 기초를 생각하는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학적 진리의 안전한 기초를 확립하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얘기했을 때 최근의 기출을 보면은 안 나왔던 부분에서 계속 발굴을 한다라고 했는데, 맨 위에 수학교육의 어떤 역사적 동향도 계속 안 나오다가 발굴해서 또 출제를 한 거고, 이번에 기초론 학파에 대해서도 안 나올 거 지금까지 안 나왔거든요. 근데 또 발굴해서 또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생기게 됐습니다. 자, 논리주의 3개가 있어요. 수학 기초론 학파에는 3개가 있는데, 논리주의, 수학을 논리로 환원하여 논리 위에 세우고자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논리로 바꿔서 이제 모든 수학적 지식이 논리적 추론 규칙에 의해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구를 했습니다. 계속 논리적으로 뭔가를 세우려고 했어요. 그러나 역설이 생겨날 여지가 있었죠. 뭐 그래서 러셀의 뭐 이발사의 역설, 뭐 자기 머리를 깎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역설,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자, 논리주의는 뭐 그냥 수학을 모든 걸 논리로 세우고 확립하려고 했다, 그걸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직관주의입니다. 직관주의는 수학적 진리는 유한번의 단계로 구성 가능함을 보임으로써 확립되는 것이다. 즉
내가 어떤 P에서부터 시작해서 Q를 P이면 Q이다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몇 단계 거쳐가지고 결국 Q에 이르는 그런 증명으로 구성이 되어야지만 수학적 지식으로 인정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직관주의자들은 수학의 존재성과 구성 가능성을 같은 것으로 보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전공 수학을 보면은 괴리감을 느낀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의 수학은 존재성과 구성 가능성을 같은 걸로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성을 증명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끌어낼 수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전공 수학 보면 존재성을 보이시오, 그거는 많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뭔가 해를 찾으시오 하면은 뭐 그런 것들은 문제로 안 나오죠. 그래서 이건 전공 수학을 봐도 괴리감을 많이 느낀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은 것으로 보았지만 구성주의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존재성만 보이고 실제로 해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 수 없다, 그건 이론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상은 결국 구성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한번의 단계, 방금 여기 얘기한 것처럼 유한번의 단계로 그 실체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임의로 원하는 정도의 정확성으로 결국 계산하는 방법, 구체적인 해를 찾거나 이럴 수 있어야지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은 수학적 지식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간접증명법이라고 뭔가 결론을 막 부정하고 막 이끌어내고 막 귀류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직관주의에서는 싹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거는 뭐 예를 들어 루트 2가 무리수다 했을 때, 그래 유리수라고 가정하자, 그래 유리수가 아니라는 건 알았어, 그렇다고 무리수이다라고 결론을 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직관주의의 또 포인트.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거쳐오면서 형식주의는 대표적으로 실베르트라는 수학자가 나오는데, 이 실베르트는 그래요, 집합론의 영리는 수학의 정의와 증명의 정확성과 엄밀성이 부족한 것 때문이다. 결국 엄밀하게 용어 자체를 철저하게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자, 이게 바로 형식주의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수학을 엄밀한 방법으로 모순이 없고 완전한 공리체계로 구성을 하자. 그래서 진짜 기초를 쌓되 뭐 예를 들어 건축을 할 때 돌 하나, 모래 하나까지도 완벽하게 정의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힐베르트 프로젝트라 그러는데, 그것이 중간에 조금씩 진행하다가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에 의해서 그냥 끝났어요. 아예 그냥 형식주의 프로그램이 성공을 못했어요. 사실 이 신론원에서는 이제 충분히 성공적이지는 못하였다 정도로만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힐베르트의 그 이론을 완전히 그냥 무너뜨릴 정도로 큰 충격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는 무모순인 공리 체계의 증명도 반증도 할 수 없는 결정 불가능한 명제가 존재한다는 걸 보였어요. 그래서 뭔가 수학으로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이론을 이끌어내고 확립하는 그런 시도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 이거를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절대주의 수리 철학의 근간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수리 철학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수학기초론 학파는 수학의 지식의 확실성을 인정한다는 입장에서 어쨌든 공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 논리주의나 직관주의나 형식주의나 어쨌든 셋 다 확실성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름대로 다 이제 기초를 쌓으려고 했어요. 누구는 논리로, 누구는 직관으로, 누구는 형식적으로. 그래서 절대주의 수리 철학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시도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다, 즉 절대주의 수리 철학으로는 안 된다, 이거를 이제 느끼게 됐고, 수학적 지식의 절대적 확실성에 의문을 던지는 수리 철학적 관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소개할 중경험주의와 구성주의는 수학의 확실성을 부정하는 쪽에 서기 때문에 수학의 절대적 진리를 어떤 딱 그거를 확립하는 입장이 아니라 계속 수학을 구성하고 이끌어내고 발견하는 측면에, 즉 형성 과정으로서의 수학적 지식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자, 수학기초론 학파에서 기출이 2022학년도니까 최근 기출입니다. 이게 가장 최근 기출인데 이걸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두 절대주의 수리 철학적 관점 가하고 나를 제시를 한 거예요. 순서대로 쓰시오. 자, 가를 볼까요? 수학적 대상이 존재함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이런
모순을 이끌어낸다 이런 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직관주의가 유한번의 구성으로 가능해야 된다. 배중률을 사용한 존재 증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 뭐 간단하게 말하면 간접증명법 같은 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고 유한번으로 구성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럼 가는 직관주의고요. 엄밀한 방법으로 모순이 없고 완전한 공리체계로 구성되어야 된다. 이거 신론원하고 똑같죠. 제 강의 자료가 뭐 신론원하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보면은 이렇게 생각했다. 딱 형식주의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엄밀하게 막 용어를 다루고 하는 그런 측면이니까 아까 설명했던 형식주의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안 나온 부분에서도 계속 발굴해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 가지로 공부를 또 잘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한 타임 끝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많이 해버렸네요. 그래서 분석법과 종합법부터는 두 번째 타임 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